수업 시작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편한 파트입니다. 오늘 개발관리 마케팅입니다. 개발관리 마케팅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리스닝만 하시면 돼요. 리스닝만 하시면 되는데 요거 관리론에서 나오는 비율인대차 요거 하나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마케팅에서는 영어적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적 표현도 체크 안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오실게요. 자, 개발론입니다. 가볍게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개발의 위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법적으로 시비 걸린다. 맞죠? 법, 시비였습니다. 단계 7개 뭐였죠? 아, 예, 부타, 금건마. 됐네요, 이제. 됐어요, 이제. 자, 민간 개발 방식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 구분할 게 우리 등가 교환 방식이고, 혹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토지 소유자는 땅을 제공하고, 맞죠?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제공해서 각각 그 건물의 기여도만큼 지분을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형은 용지 취득 방식은 뭐 환지, 공영개발, 수용, 선매 등등등이 있고요. 관리 주체는 방식이죠. 내가 하나, 남에게 맡기나, 혹은 섞어서 하나, 그 차이고요. 내용 연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율인대차 계산 문제가 붙으시면 되겠죠. 비율인대차 계산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좀 더럽게 나왔어요. 왜냐면 어떻게 더럽게 나왔냐면,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문제도 좀 있는데, 어떻게 더럽게 나왔냐면, 이제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걸 또 가르는 거예요. 분기를, 그러니까 반기를 나누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럼 나중에 분기를 나눌 수도 있겠네. 1월, 3월, 4월, 6월, 7월, 10월, 7월, 9월, 10월, 12월. 그쵸? 그래서 내가 왜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유를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지.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는 까다롭게 내야 되는데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을 때 문제가 더러워집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한 2, 3년 전부터 합격자 수가 시험 치는 그 응시자 수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40만 명 입고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확 줄어들었는데 출제위원들은 아직도 그 여파가 있는 거야. 왜?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여파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좀 쉽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어렵게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차 합격자 수가 너무나 낮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원인마저로 한 몇 배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걔네들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가 봐요. 왜? 응시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거 큐넷이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욕먹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럽게 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 말씀은. 왜냐면은,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치사하게 낸다. 34회 때는 우리 협회 확률 모형 2개 구하는 거, 잘못된 거랑 올바르게 구한 거, 그게 약간 더러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3, 4, 5번이 좀 치사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왔던 비율인대차는 우리 반기까지 쪼개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마케팅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시장을 점유하는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이죠. 그리고 소비자를 공략하는 고객 점유,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 마케팅입니다. STP와 4P는 PT기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요. AIDA, 아이다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됩니다. 오늘은 개발론부터 관리 마케팅까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개발론 가보시죠. 자, 누군가 나에게 부동산 개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급합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여기 짜시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정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감정평가사에서도 따로 떼서 물어볼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개발법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개발과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명시된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제위원들이 처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문제를 내달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듣는 주의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오류 내지 마세요.
근데 문제 오류를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법률에 있는 내용 그냥 긁어오시면 돼요. 긁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합격자 수를 적정으로 조절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저는 모의고사 내고 나면은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평균 점수가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벗어나 버리면 편차에서 벗어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5점을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내요. 근데 5점을 벗어나면 제가 그 문제에서 되게 철저히 분석하는데, 아직까지 최대로 벗어났던 게 5.5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벗어난 적이 없는데 대부분 다 그냥 한두 문제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응시자가 많았던 시험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수 조절하려고 문제를 소위 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무슨 함정에 빠지냐면 못 넘어가는 함정에 빠져요. 왜냐면은 한 70% 푼 것 같거든. 조금만 더 풀릴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수록하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좀 꽂히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비율인데 차도 2.5점이고요.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 항수 2.5점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발업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시공은 제외합니다. 자, 개발의 주체는 크게 섹터가 3개예요. 1섹터는 국가가 하는 거, 2섹터는 민간만 하는 거, 3섹터는 같이 함께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개발의 과정입니다. 앞에 거는 5단계는 일본 사람이 얘기한 거고요. 뒤에 개발의 7단계는 워포드가 얘기한 겁니다. 시험에 주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7단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 혹은 구상 단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라고 나오고 아이디어 단계로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타입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뭐다? 계략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것이 예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타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타당성. 그래서 아예부타까지는 되게 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도 아예부타는 무조건 물어봐요. 이걸 만약에 5단계로 줄여서 낸다 그래도 아예부타는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돈 빌리고 짓고 팔아먹고. 됐죠? 그러니까 아예부타는 알고 계시고 돈 마련하고 짓고 팔아먹고. 그 뜻입니다. 아예부타 금건마였습니다. 자, 5단계는 한번 가볍게 보시죠.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5개. 그래서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5개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간자본 취사 방식. 아까 제가 얘기했던 3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과 누가? 정부가 함께 하는 건데 요건 영어식 표현이 좀 필요해요. 빌드는 짓다죠? 이건 아시죠? 우리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빌드 뭐라고? 짓다고. 됐죠? 트랜스퍼는 넘기다, 귀속시키다, 이전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됐죠? 우리 어디서 보냐면 이거 TDR 이거 알지? TDR. 개발권, 양도제. 맞죠? 트랜스포러블, 이전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에 대한 권리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T가 주로 됩니다. 트랜스포러블. 됐고. 자, O는 소유입니다. 소유.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거고, 리스는 임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이게 잔디밭 앞에 이렇게 꽝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잔디밭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 써져 있어. 붙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리스하는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BTO 방식입니다. 이건 수익형입니다. 수익형. 자, 수익형인데 이거 뭐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에 지자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얘는 뭘 받아오냐면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옵니다. 아시겠죠? 보통 한 20년 정도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내가 톨게이트를 딱 세워놓고 톨게이트에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돈 받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회수가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유료도로 이용하잖아요.
하잖아요. 유료 도료. 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민간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짓고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겨주는데 뭐다? 20년 동안 혹은 뭐 30년 동안 이렇게 운영권을 받는 거예요. BTO 방식입니다. 주로 민간이 정부한테다가 제안합니다. 민간이 정부한테다가 야 여기다가 우리 그거 도로 뚫어줄 테니까 혹은 다리 만들 테니까는 내가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는 운영권만 좀 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서울에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일산대교라든지 뭐 지하철 9호선이나 등등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BOT 방식입니다. BOT 방식은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귀속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야 민간 너네가 소유권 가지고 운영해 라고 얘기하고 20년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BTL 방식 이것도 되게 많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봤었는데 그런 거지. 정부가 당장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민간한테 야 빨리 저기다가 도서관 지어줘. 빨리 저기다가 기숙사 지어줘. 빨리 저기다가 군인 아파트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부탁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요거 임대료 얼마씩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들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건물. 이거 우리 도로 철도는 엘리베이터 안 타잖아요. 그죠? 무슨 방식? BTL 방식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육문화복지시설인 거예요. 교육문화복지시설. 이제 외우기 좀 쉽죠? BTO 방식은 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BTL 방식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건물들 아시겠죠? 돈 내야 되네? 이렇게 BTO 방식 돈 내야 되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BTL 방식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건물들 아시겠죠? 기숙사, 도서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학교나 기숙사, 도서관 같은 것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BTO 이제 돈 내야 되네? 이러면서. 옛날에 그 개론쌤이 강남 수상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처음에 공짜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돈 내라고 하길래, 돈 내야 되네? 이러면서 내고 갔던 거예요. BTO 방식, 돈 내야 되네? 이러면서 내고 시작했던 거 되게 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민간이 짓고 소유권 이전해줍니다. 그래서 BTO 방식하고 똑같아요. 짓고, 이전하고, 운영권을 받는데, 민간은 누구한테? 정부한테 시설을 임대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에서도 BTO 방식과 BTL 방식은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쵸? 뭐까지? 끝까지 모셔야 돼, 반드시.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다 정부가 돈 주는 거. 왜? 정부가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외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것보다 요것도 있거든요.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 외우시면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이거 아파트 군인 살죠? 군인이 돈 내요? 안 낸다고. 아시겠죠? 정부가 대신 내준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TO 방식과 BTL 방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구분해서 정리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BLT 방식입니다. 요건 준공하고, 임대해주고 정부에, 그리고 끝난 뒤에 정부한테 넘겨줍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BO 방식은 민간이 짓고, 지네가 다 해먹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전해주는 거 없다. 왜 T가 없잖아.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TO 방식과 BTL 방식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준공하고 귀속시키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인정한답니다. BTO 방식이네. 맞죠? BTO 방식입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어디 나와있다? 임차하여 사용한다. 라고 나오니까 요거 L 뜨고 지워야 되겠죠. 다행히 이 문제가 좀 친절했던 이유는 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왜? 예시가 나왔잖아. 학교,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들. 맞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식이 된다? BTL 방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러니까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어렵게 내려면 얘를 삭제해버려요. 얘만 물어보는 거지.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3번,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발의 위험부터 좀 보시죠. 자, 개발의 위험입니다. 시험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랑
몇 가지? 세 가지. 개발 위험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잠깐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학교론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딱 뜨면은 문제 형태는 단순하게 물어봤을 경우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 투자의 위험.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맞죠? 첫 번째는 사가 뭐예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에 세 가지가 있네요. 무슨 위치? 시, 운, 위치. 시운 위치. 사업상 위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맞죠? 금융 위험은 뭐 따른다? 채무 불이행을 따른다. 됐죠? 세 번째는요? 법률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부 정책 변화. 네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하고?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하고? 변동금리 선호하고. 맞죠? 응가. 맞죠? 응가. 어디에? 차고에. 급하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뭐 때문에? 황금성 때문에 생긴다. 낮은 황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투자 위험 5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총위험이 있어요. 총위험. 포트폴리오 총위험이고 총위험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네요. 무슨 위험과?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었습니다. 됐죠?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 총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다. 왜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마지막 위험입니다. 개발의 위험입니다. 몇 가지? 3가지. 법적으로 시비 걸린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하다 보면 법적으로 시비 분명히 걸립니다. 건물 막 올리다가 보면은 여기 1조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조망권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비 걸립니다. 100% 걸립니다. 아시겠죠? 저 건물이 그거라면서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건물, 저거 뭐 1조건인가? 뭐 때문에 저렇게 지은 거라면서요. 용적률 때문이었나? 아무튼 그렇다면서요. 모른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이쪽 오세요. 소통이 안 되네. 이럴 거예요, 지금? 자,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이었습니다. 근데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용 계획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이 땅이 개발 제한구역을 묶여버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대한 이용 계획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땅 사시라고요. 아시겠죠? 개발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지구제랑 이용규제는 무슨 위험? 공법상 위험이고요. 소유권 관계는 뭐다? 사법상 관계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말이. 소유권 관계에 따른 공법적 위험과 이렇게 나와요. 이용 계획에 따른 사법적 위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아 틀려요? 틀렸다고. 이거 반대 바뀌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글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맞는 줄 안다고. 왜? 글자 다 나왔거든. 내가 생각하는 글자가 나왔거든.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마다 사법, 이용규제나 지역주제마다 공법. 아시겠죠? 기출문제에서 이거 2개 바꿔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오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리냐고 분석해 보니까는 내가 아는 글자가 다 나왔어. 친숙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리고 찍고 넘어가는데 5번까지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때부터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지.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를 분석합니다. 무슨 연구? 시장 연구. 두 번째는 시장 수상 연구. 마지막에는 흡수율 분석. 시장 연구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성 분석은
뭐 보는 거다? 팔리, 겠니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 분양대 가서 보는 거고, 흡수율 분석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야, 이거 지으면 팔리, 겠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래서 시장성 분석 중에서 특히나 흡수율 분석만 딱 떼와서 분석하는 거예요. 왜? 팔리, 겠니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요거 두 개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민감도 분석과 무엇을?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은 뭐예요?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됐죠?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는 민감도 분석. 꼬집는 거 인정합니다. 아니, 다른 학원에서는 민감도 분석 뭐예요? 그럼 꼬집는 거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 우리 세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가 뭐예요? 그러면 언니라고 얘기해요. 이 학원마다 달라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딴 학원 가서 얘기하면은, 감정평가로 얘기하면은, 경제적 가치를 가액을 표시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민감도 분석 뭐예요? 그럼 꼬집는 거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잘해. 근데 감정평가는 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마다 다르다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비슷하 다른가 봐요. 좀 신기하더라고.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를 보는 것이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팔리, 겠니예요, 겠니. 아시겠죠? 이것도 슬픈 얘기가 있어요. 팔렸냐? 뭐냐고 물어봐요. 팔렸냐? 교수님, 이거 팔렸냐?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팔렸냐? 야, 이거 팔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가끔 밴드에, 팔렸냐가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팔렸냐는 과거잖아. 과거잖아. 얘 왜 한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기에다 우리 건물 지어가지고 공급하면 팔리? 겠니?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는 거잖아. 큰일 나요. 아시겠죠? 팔렸냐? 이건 과거잖아. 미치겠어요. 팔리? 겠니라고 얘기했는데 팔렸냐래요, 자꾸. 뭐 팔리긴 뭐가 팔려, 씨. 팔렸냐 아니라고.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상천외한 그 답변과 질문에 대해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비용 위험입니다. 비용 위험은 누가? 개발업자가 떠안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공사기간 동안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개발의 위험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 막 유치권 행사한다고 도 많고, 막 건물 짓다가 못 짓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현실 반영된 걸 알고 계시다면, 출제위원님들은 이걸 내야 됩니다. 왜? 중개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어. 내가 저 건물을 내가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짓다가 말아졌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브리핑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겠지. 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이 브리핑해줘서, 내가 저 집이 이제 한 1년 뒤에 완공되면 들어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맞죠? 브리핑 했어, 내가 그래서. 했는데, 이게 비용 위험 때문에 퍼지는 거야. 그럼 건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는, 요거 좀 한 번쯤 물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개발 위험은 무슨 위험?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에 가입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건축업자가 나 200억까지만 쓸게요. 라고 하면은 200억까지만 쓰고 더 이상 돈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돈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대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겠죠. 부실공사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선분양도 부실공사 위험이 생기죠. 비용 위험도 부실공사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시공사들도 비용 위험을 감안하여 개발 사업비를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야, 얘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계약한대 라고 얘기하면은 야, 200억 말고 300억까지 써줘 라고 얘기하면서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죠. 개발의 위험 3가지 법, 시, 비였습니다.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뭐 타당성 분석이야?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지. 타당성 분석은 무슨 소리야?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지. 자, 공급 법칙. 돈 되면 팔고 안 되면 안 판다. 다 그 분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선행 분석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3가지. 지역경제, 시장성 분석. 지역경제는 대상 지역 모든 부동산을 크게 보는 거예요. 시장 분석은 역시나 수요와 공급이고요.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을 보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돈 되는지 보는 거고, 투자 분석은 마지막에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함.
주로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많이 물어봐요. 시장 분석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성 분석을 수요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시장 분석이 뭐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시겠죠? 시장성 분석은 팔리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글자가 비슷해서 읽다가 꼼꼼하지 않으면 헷갈린다고. 시장성 분석 나왔는데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다. 틀렸죠? 시장 분석 나왔는데 매매, 분양, 임대될 가능성이다. 또 틀렸겠죠? 요거 두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뻔하니까.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뻔하니까. 타당성 분석은 돈 되는지 보는 거고, 투자 분석은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넘어올게요. 좀 자세히 봅시다. 여기 또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자,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은 도시 분석 및 지역 분석으로서 크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공무원분들은 대출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하시죠? 시간 높으시니까는 그런 것도 분석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대출이 그나마 잘 나오겠구나. 저렴한 금리로서. 그런 거 분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안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세종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얼마구나, 이러면서. 나리째 마을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가온마을, 오케이. 다정동, 이러면서 다 보고 있었죠. 열심히 봤습니다, 주말에. 재밌더라고요. 자, 시장 분석입니다. 뭐 하는 거다?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을 보는 거다. 그래서 또 나왔죠? 팔렸는가를 분석해서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팔리겠니를 물어보는 거죠. 팔리겠니.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좀 더 깊게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팔렸냐를 물어보는 거 내가 마음은 알아. 저 보세요.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팔렸냐를 보고 팔리겠니를 예측하는 거라고. 됐죠?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알아, 내가. 과거 추세를 파악해서 이게 팔렸냐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미래 흡수를 예측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팔렸냐를 통해서 팔리겠니를 보는 거다.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요? 팔리겠니를 확인하는 거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팔렸냐를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걸 보면서 팔렸냐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맞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 투자 분석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개요 및 과정이었습니다. 자,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입니다. 이것도 법 내용이니까 맨날 나오는 거. 하지만 무척이나 쉽죠? 자, 정비사업이라 하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요즘에 사업들이 많으니까 막 모아주택 사업, 막 주택 뭐 이것저것 엄청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 딱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취미가 지도를 보는 건데 지도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집 모양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지도를 살면서 안 봐요? 공인중개사 되실 분들이 지도를 안 봐요? 평소에? 그래서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판자촌이라고 얘기하죠. 판자촌 혹은 뭐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곳을 보면 필지를 보면 집이 이렇게 막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번호 쓰기도 힘들어. 막 1번, 2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27-2 이렇게 나와 있겠지.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곳이 대부분 다 주거환경 개선 판자집 많은 곳.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도만 봐도 여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느껴진다고. 그리고 우리 지적 분석도에 따라서 컬러를 딱 색칠하면은 공업 지역 딱 색칠되죠?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그 지도 찾아가시면 지적도 분석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역을 다 나눠줘요. 여기가 준주거인지 여기가 공업지역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브리핑하고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이다. 그럼 2종 일반이면은 편리한이죠? 맞죠? 중층이죠? 그런 것들 가지고 브리핑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냥 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집 좋아요 말하면서 집 사세요. 집값 올라요. 아시겠죠?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아시겠죠? 자, 주거경 개선 사업은 이거예요. 극히 열악한 거예요.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가세됩니다. 아시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시겠죠? 주거환경이니까는 다 집인 거지. 집. 주택인 거지. 주택. 됐죠? 주거환경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바꾸니까 또 난리 나더라고. 이것만 보고 여기 뒤가 안 보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거 상업지, 공업지 넣잖아요? 또 다 틀려봐요. 맞죠? 자, 주거환경 개선이죠. 주거환경이 뭐 나와야 돼요? 집 나와야 된다고. 집. 아셨죠? 제발 틀리지 마요. 그래서 보세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데 뭐 나와야 된다고? 집 나와야 된다고. 뭐다? 단독과 다세대. 됐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요거 할 때마다 늘 얘기하죠. 성수동. 원래 뭐였어요?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 맞죠?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맞죠? 과거에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했고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 얘는 그냥 열악. 맞죠? 얘는 그냥 밀집. 무슨 중심?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대표적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가? 정비기반시설은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공동구도 깔끔하게 있고, 이제 이 정도 알아듣죠? 공동구도 깔끔하게 있고, 그리고 위에 막 이렇게 전선주도 많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도 깔끔하고, 정비기반시설은 양화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많다? 아파트가 많다. 아파트가. 맞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바꿔 다 맞춰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개발 사업 시 분석해야 할 내용이라는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세모! 좋다, 세모! 오케이. 세모! 오케이. 2번입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수요와 공급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시장성 분석입니다. 뒤에 뭐 나와요? 팔리는지 보면 되겠죠? 매매나 임대 보면 되겠죠? 예타 나왔어요. 계략적으로 분석한다.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와 현황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도 세모. 자, 정답은요? 1번. 이건 무슨 분석이에요? 말만 다르게 나왔죠? 아니지.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무슨 분석? 급수질 분석. 그렇죠. 무슨 분석? 급수질 분석. 다음 몇 번? 1번. 근데 잠깐만. 제가 왜 이 문제 갖고 왔냐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1번을 세모로 넘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번이 답 같아 보여요. 왜?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계속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 읽다가 까먹거든. 까먹고, 이건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5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마지막에 읽은 지문 임팩트가 크다. 그래서 이거 5번 찍는다. 왜냐면 1번하고 5번 고민하다가 얘를 마지막에 읽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의심이 좀 사라져요. 처음에는 많이 답을 의심해. 야, 80% 정답이야. 하다가 이게 떨어진다, 확률이. 그리고 갑자기 야, 이건 모르겠어. 야, 이건 낚시한 거겠지? 나 낚은 거겠지? 하고 하면서 5번하고 딱 틀리는 거지, 이렇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찍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둔 자료가 있으면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민감도 분석은 반드시 뭐다?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나와야 됩니다. 혹은 낙관적, 비관적 상황을 설정하여 나오는 결과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입 결과가 나오는 것이 민감도.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는 비율, 흡수하는 비율 이런 게 나온 거 아시겠죠? 4번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린 이유도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 1번 쪽 맞췄어. 1번 읽어보겠죠? 2, 3, 4, 5번은 다시 나와도 안 틀려요. 근데 5번 지문을 다음 지문에 다시 쓰잖아요? 그럼 또 몰라요. 한번 보고 가시라고. 아시겠죠?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인근 지역이니까 뭐다? 환경 요소가 되겠죠? 인근 지역이니까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 자, 이거는 공공이 하는 건지 민간이 하는 건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공공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공공은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 원인 4가지 뭐였죠? 왜? 불공정. 왜가 뭔데요? 외부 효과. 2가지가 있네요.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 됐죠? 두 번째, 불안정 경쟁시장이네요. 무슨 이유? 독과점 시장과.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됐죠? 그 편의점 얘기했던 거. 도시업하는 거 맞죠? 그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공공재입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정보의 비대칭성. 난 알고 너는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정보를 가진 자의 도덕적 해이와 그러지 못한 자의 역선택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치표 수정 및 효율성, 형평성을 좋아하고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이고 매수 방식입니다.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고 사회적 환수가 됩니다. 공영 개발은 되기 쉽습니다. 자, 민간 개발입니다. 자, 민간 개발은 반드시 종류를 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체 개발은 그냥 소유자가 자기가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가지고 내 땅 가지고 거기에다 건물 올리는 것이 자체 개발. 자, 지주 공동사업 요게 중요합니다.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이거는 등가 교환 방식 뒤에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컨소시엄도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업 수탁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겠죠? 지주 공동사업, 땅 주인과 누가 건축업체가 같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토지 신탁은 알고 계시죠? 땅을 어떻게 믿고 맡긴다. 믿을 신, 맡길 탁. 됐죠?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소시엄. 자, 이제 뒤로 가서 세분의 한번 보시죠.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유형입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유형입니다. 자, 자체 개발입니다. 본인이 싹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면은 10년이 늘른대요. 주변에 주변에 자체 개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면은, 송 교수 짓고 나면 10년 늙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난리 나요. 법심이 엄청 걸린다니까. 법심 진짜 많이 걸려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손님이 와가지고 고객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자꾸 집에 태클을 걸어. 내 마음에 드는 집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집을 지으신 분들도 짓고 나면 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냥 가끔 손님 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한테 여기 뭐가 안 되는데. 저는 볼 때 딱 한 가지를 보는데 저는 화장실이 외부 환기가 가능한 그걸 되게 중점을 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저희 집도 그런데 화장실이 이렇게 자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환기가 자꾸 환풍성성 되는 거야. 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화장실 반드시 이렇게 외기 흡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보는데 사람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만약에 아들 하나 딸 하나야. 그럼 방 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애들한테 줘야 되는 방이 다 추워. 외풍이 심한 곳이야. 그럼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애들 한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개발 방식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모든 유해물들과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뭐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맞죠? 누구?
건축업자 혹은 개발업자는 무엇을? 공사비를 제공하고. 맞죠? 돈 넣은 만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무엇을? 상가를 가져가고. 얼마나 좋아요. 20분 한 개씩 딱딱딱. 한 시간에 2개 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한 호흡에 몇 문제 푸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 호흡에 분필 몇 개씩 켜는지 아시겠죠? 타임이 20분이네요. 좋습니다. 자, 밑에는 뭐다? 토지 소유자 가져가는 거.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게 등가 교환 방식. 문제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공사비를 무엇으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게. 아시겠죠? 공사비를 무엇으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게.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공사비 분양금 지급은 되게 쉬워요. 이거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여기 건물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야, 돈은 뭘로 줄래? 라고 얘기하면은 너네가 건물 다 지어주면 이거 팔아서 돈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가 들어오잖아.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주겠다. 끝.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투자자 모집형 여러분 많이 봤어요. 투자자 모집형은 여러분들이 각종 찌라시, 그쵸? 그런 데 다 나오는 거. 개발업자가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수익과 지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수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 주인이 개발업자한테 일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개발업자 뭐 받아가는데요? 수수료 챙겨가는 겁니다. 됐죠? 자금 조달도 누구? 토지 소유자. 명의도 누구?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자, 토지 신탁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미드신, 막길탁. 잘 보세요. 사업 수탁 혹은 사업 위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막길탁자죠? 이게 받을 숫자라고, 받을 숫자. 사업의 부탁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됐죠? 사업의 부탁을 받는다. 토지를 믿고 맡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보통 무궁화 신탁이 유명합니다. 역삼동에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본사 빌딩 앞에 있습니다. 포스코 건물이랑 같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최신 정보 한 1년 전이니까 토지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막 화환 막 걸려 있잖아요. 거기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문구에 무궁화 신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항상 꼭 봅니다. 건설사가 어딘지, 시행사가 어딘지, 어디가 신탁회사인지 다 봅니다. 꼭 한번 보세요. 허투루 넘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되게 큰 신탁회사라서 믿을 수 있는 회사라서 완공을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 거죠. 무궁화 신탁이 제일 큽니다.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컨소시엄은 그냥 자기들끼리, 법인끼리 뭉치는 겁니다. 이게 컨소시엄입니다. 자, 됐죠? 개발의 분류였습니다. 자, 디테일 설명은 이제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수수료 문제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준공된 건물의 일정 부분을 받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부담하여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비율에 의해서 가지는 겁니다. 수수료 문제 당연히 없습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분양 수익금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역시 수수료 문제가 존재하지 않겠죠. 됐죠? 시공회사는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로 가지고 가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분양 수익금에서 가장 먼저 갚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투자 모집형입니다. 요게 신디케이트. 요게 신디케이트. 신디 자르고 케이트.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수익 혹은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개발이나 조합주택 개발에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양양 개발할 때, 양양 발전시킬 때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컨하우스를 마련하세요 하면서 그게 다 요 투자 모집형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위탁입니다. 수수료를 취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개발업자한테 일해주세요 라고 일만 맡깁니다. 사업 수탁 혹은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모든 명의, 모든 자금 조달, 모든 명의를 다 누구로? 땅 주인, 토지 소유자 걸로 합니다.
있다.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뭐 받아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수수료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신탁입니다. 이것도 그냥 뭐 구조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신탁합니다. 이름 있고 맡깁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름 있고 맡기면 수익증권을 받아옵니다. 신탁해서 누구한테? 건설회사한테 공급을 발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려오고 짓고 난 뒤에 돈 갚고 건물 인도해주고 팔아먹고 분양대금으로 임대료 수익 가져오면은 원리금 돈 갚고 수익 지분을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어려움 없어요. 사업자는 똑같은데 뭐만 소유권만 이전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신탁회사의 신뢰도가 더 높으니까. 아시겠죠? 얘네한테 수익증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수익증을 가지고 돈 빌려 가잖아요. 돈 훨씬 더 많이 빌려줘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너네 은행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누구 신탁회사 사장이라.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것보다 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받아서 똑같은 금액이어도 은행 가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빌려줘. 당연한 거겠죠. 왜? 아는 사람 소개받고 온 거잖아. 그 아는 사람 누군데? 신탁회사 회장님이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빌려주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시행 방법에 대한 분류입니다. 아까 도시환경 주거가정비법 요건 했어요. 그렇죠? 개발법 요건 했어요. 그죠? 주거환경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단독, 다세 중심. 맞죠? 재개발은 열악, 밀집, 상공업 지역의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많은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전 재개발은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진행을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맞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됐죠?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지. 최근에 비 많이 온다고 왜 물 빠지는 곳에 막 낙엽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전 재개발 같은 느낌인 거지. 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치운다. 뭐다? 예방 활동하는 거야. 예방 활동. 아시겠죠? 두 번째 수복입니다. 수복 뭐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이다. 맞죠?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면 뭐다? 수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계량은 나중에 바꾸는 거가 되는 거고 철거는 없애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량 재개발은 새로운 거 첨가하는 거 얘기하는 거. 새로운 거 첨가. 아시겠죠?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거 첨가하는 것이 계량 재개발입니다. 아시겠죠? 보전은 예방, 수복은 노후 불량화 된 것만 없애는 거, 계량은 새로운 거 더하는 거, 철거는 부셔서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땅 설명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환지랑 매수 방식 비교해 보시죠. 잠깐만 쉴게요.